네, 안녕하세요. 정보수의 땅 따먹기 정진관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히트 화성시 병점역 환승센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은 무조건 교통 플러스 인구죠. 교통이 좋은 곳엔 사람이 몰리게 되어져 있고 이미 사람이 많은 곳이라고 하면 정부에서 반드시 그 일대에 좋은 교통편을 넣어주게 되어져 있다. 그때 남들보다 시간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그 일대를 먼저 선점하니라 한다면 한 노선 두 노선 꽂힐 때마다 그 일대를 선점한 이들의 자산은 자연스럽게 증식이 되어져 왔다.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화성시 병점역 환승센터 어디 들어가는지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위치는 경기도 화성시 진안동 822-25번지 1원으로 들어간다 해요. 연계한 교통은 1호선과 오늘날 버스 58개 노선 달린다고 하면 앞으로 동탄서부터 연결되는 트램까지 들어간다고 계획을 갖고 있고요. 주된 사업 내용은 환승의 불편함 해소, 이게 주된 목적이 될 것 같습니다. 사업기간은 23년부터 25년까지를 목표로 하고 총 사업비는 150억 원이 잡혀져 있습니다. 이 모든 내용은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자료죠. 제3차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구축 기본계획에서 발췌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부동산 파도 오늘날 휘몰아치고 있죠. 그런데 재밌는 거, 파도 속의 그 중심에는 고요하다고 합니다. 그 고요한 파도, 흐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낱낱이 꾸준하게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자, 화성시 병점역 환승센터 바로 한번 출발을 해볼게요. 먼저 인구수부터 한번 훑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수원, 고양, 용인, 성남 5번째로 많은 인구를 품은 지역이 화성시가 되더라. 그런데 그 화성시는 오늘날도 꾸준하게 인구가 증가하고 앞으로도 증가할 확률이 매우 큽니다. 왜냐하면 연도별로 보더라도 2012년, 13년, 14년부터 오늘날까지 꾸준하게 인구가 증가를 했고요. 월별로 보더라도 폭발적으로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요. 자, 화성시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포부를 품고 있죠. 앞으로 전국 인구수 1위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냥 허풍만 떠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은 오늘날 화성시 인구의 폭발적인 증가, 그 중심에는 동탄이란 지역이 있어요. 동탄 신도시와 동탄 2신도시가 있는데 앞으로 이러한 것도 화성시 내에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이름하여 송산 그린시티가 되죠. 위치는 경기도 화성시 송산명 남양동 1원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재미난 부분은 동탄 1신도시 같은 경우에가 900만 제곱미터 정도가 되고 동탄 2신도시 같은 경우에가 2400만 제곱미터 정도가 된다고 해요. 그런데 앞으로 만들어질 서쪽의 화성, 송산그린시티 같은 경우에는 5586만 제곱미터라는 엄청난 면적을 개발을 계획하고 있고요. 이 중심에 우리나라 굴지의 미래 먹거리 산업까지 투하된다고 합니다. 가장 먼저 신세계에서 만들죠. 어떤 거? 국제 테마파크를. 예산은 4조 5,500억 정도로 투하해서 만든다라고 이미 발표를 했고 현장 가면 공사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죠. 더불어서 자율주행차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 이곳 일대에서 진행을 하고 있더라 알아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동탄 같은 경우에는 GTX와 SRT라는 호재가 있다고 하면은 송산그린시티 같은 경우에는 서해선 복선전철 사업 올해 개통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신안산선까지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다. 자, 이 모든 내용 서쪽에 만들어질 화성, 세상에 없던 것을 만들어 보겠어. 내가 왜 화성을 선택했는지 아냐라고 신세계 부회장이죠. 이재용 부회장께서 포부로 발표하신 그 내용 정보소가 한번 만들어 봤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커다란 움직임은 이쯤에서 마무리하고요. 오늘의 주인공 병점역으로 바로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성시 진안동 822-25번지를 클릭하게 되면은 바로 여기 빨간 색깔 이곳이 나오게 되고요. 이곳을 중심으로 1km 반경을 동그라미 한번 그려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일대는 오늘날 동쪽 바운더리는 구도심, 서쪽 바운더리는 아직까지 대부분이 허허벌판 또는 최근에 만들어진 아파트 단지 또는 엄청나게 개발이 진행 중인 부분으로 확인이 되더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노란 색깔 섹터 안의 움직임 이렇게 흘러가죠. 가장 먼저 그 중심의 1호선 이렇게 하얀 색깔로 제가 표기를 해봤어요. 점점점점 흐르고 있고 병점역 같은 경우에는 1957년도 모습이 요러했다고 해요.
그리고 더불어 오늘날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모습을 그리고 있다고 하면 앞으로는 이 일대가 천지개벽을 할 거다. 약 150억 원 정도 예산이 투하될 예정이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동그라미 안쪽에서 1호선 바로 우측이죠. 바로 1번 국도가 흐르고 있고요. 목포서부터 신의주까지 개성까지 흐른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노선이 바로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흐르고 있고요. 그 바로 좌측이죠. 43번 국도가 이렇게 주황 색깔로 점점점 표기해봤습니다.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즉 1번 국도와 43번 국도 1호선까지 머금고 있는 곳이 화성 병점역이다. 그곳에 오늘날 이렇게 우측 구도심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 모습 확인해 볼 수 있고 이 좌측 같은 경우에는 노란 색깔 점점점 제가 표기를 해봤어요. 바로 화성 병점 복합타운이 만들어지는 곳이 되겠다. 이 중에서 이 좌측 같은 경우에는 병점 아이파크 캐슬이 이미 만들어졌죠. 그리고 오늘날 중심에 있는 그 사업 화성 병점 복합타운 같은 경우에는 바로 우측에 들어갈 예정이더라. 오늘날 만들어지고 있더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병점 복합타운 홈페이지 한번 들어와 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미래산업의 메카 화성시 그 중심에 병점 복합타운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이곳에서도 환승센터가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언급이 되고 있어요. 정보수 살짝 비켜볼게요. 환승시설이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고요. 이곳을 따라가다 보면 바로 이곳이 나오죠. 병점역에서 좌측 부근에 자리할 예정이다. 더불어서 빨간 색깔이 굉장히 많다는 뜻은 상업지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간다라고 해석도 할 수 있는데 자 오늘날 보면은 구도심 조금 있고 그 좌측에 병점 아이파크 캐슬 만들어졌다고 하면 지나치게 상업지가 많이 들어갔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많이 자리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큰 지도를 놓고 보더라도 동탄신도시 우측에 자리하고 있고 병점역 부근에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이 살 만한 도시가 오늘날 자리하지 않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곳에 앞으로 트램도 들어갈 예정이고 1호선은 오늘날 자리하고 있고 교통의 혁명이죠. GTX 신호선까지 고려를 하고 있다. 왜 그럴까?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뒤쪽에 자세하게 한번 내용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먼저 트램부터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트램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렇게 주황 색깔로 한번 표기를 해봤어요. 동탄 1, 2 싹 다 훑고 병점역까지 꽂히는 노선. 이 가까이 큰 지도로 보면 이렇게 흘러가서 병점 아이파크 캐슬을 지나서 이렇게 화성 병점역 좌측 부근으로 꽂힐 예정이다.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날 상업지 왜 이렇게 많나 다시 한번 봤더니 병점역 엘타워, 노블레스, 골든스퀘어 등 굉장히 많은 상업시설 자리할 예정이고요. 이렇게 많은 상업시설 왜 필요하나 봤더니 오늘날 구도심도 자리하지만 일대를 앞으로 신도시가 만들어질 예정임을 감지해 볼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기존의 병점역 중심으로 좌측의 허벌판이 천지개벽할 확률이 매우 크다. 바뀔 확률이 매우 크고 그쪽 일대에 사람이 많이 몰릴 것 같기 때문에 그 중심의 상업지를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많이 자리할 예정이구나라는 것도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일대 주거지 가격 한번 살펴봐야겠죠. 호갱노노 사이트 들어가서 한번 살펴봤고요. 병점역을 중심으로 가장 높은 가격을 자랑하는 아파트 역시나 최근에 만들어진 병점역 아이파크 캐슬이 될 것 같습니다. 약 8억 원 선 정도 유지하고 있고요. 2년 전에 4억에서 오늘날 8억까지 2배 정도가 뛰었다.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아파트들이 다 2배 정도가 뛰었어요. 자, 2억 후반대가 6억대까지 뛰었고 2억 초반대가 5억대, 1억 후반대, 2억 원 초반대가 4억대까지 뛰었다라는 부분 살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직까지 이쪽 일대는 다행인 게 보합세를 유지 중에 있더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화성 병점역 복합타운 개발 예전 모습은 어떻게 그려졌는지 한번 볼 필요가 있겠죠. 2014년도만 하더라도 이렇게 풀떼기만 잔뜩 있던 게 오늘날 약 5, 6년 정도 지난 오늘날 시점에서는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반듯반듯하게 멋진 도시가 들어가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화성에서 가장 비싼 아이파크 예전 모습은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볼품이 없었더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땅들 이렇게 논이든 밭이든 이러한 땅들 예전에 어떤 이들이 가지고 있었을까요? 화성 병점 복합타운 도시개발 예정지구라는 고시 내용을 한번 살펴보게 됐더니 굉장히 많은 영역을 국가에서 이미 선보유하고 있었다.
국토교통부를 비롯해서요, 농수산부, 재무부, 경기도 화성시 등이 많은 땅을 보유하고 있었고요. 일부 기업들도 자리했고 농부들 혹은 투자자, 투기꾼들 지분으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들어가 있었다라는 흔적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병점력을 조금 더 큰 시선으로 바라보면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오늘날 동탄 신도시가 이렇게 만들어진다고 하면 이 규모부터가 장난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날 병점력 환승센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조그맣게 들어갑니다. 자, 동탄역에도 GTX A 노선 꽂히죠. 그런데 병점역 이곳에도 GTX C 노선까지도 언급이 되고 있다라는 건데 동탄서부터 병점까지 연담화 기능으로 이렇게 도시가 커지는 건 그렇다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허나 병점 같은 경우에는 좌측 부근이 앞으로 크게 호재가 있다. 개발될 확률이 매우 크다. 돈이 그쪽으로 몰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흐름 다시 한번 체크해 보고요. 신호선 관련돼서 최근 흐름, 병점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GTX 노선 같은 경우에는 덕정서부터 수원까지 오늘날 확정이 됐죠. 그래서 나라장터에 들어가서 병점력 환승센터라고 검색을 해보면은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GTX-C 연장 병점력 환승센터 여건 개선 검토 용역이 떴어요. 일자는 21년 9월달이 되고요. 그 내용을 살펴보니까 예산은 약 2억 원 정도로 잡혀져 있고 그 제안 요청서를 살펴보니까 이러한 내용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용역명이죠. GTX-C 연장, 병점역 환승센터 여건 개선 검토 용역. 과업 목적이 이렇게 흘러갑니다. 병점 지역개발, 병점 복합타운, 태안지구 등 인근 광역교통 수요 증가에 대한 대처가 절실한 설정임에 따라 기본계획상 C 종점이 양주에서 수원까지인 GTX 신호선에 대한 기존 경부선 철도를 활용한 병점 연장 운행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병점역의 GTX 신호선과 1호선 연장, 서동탄에서 동탄 및 동탄 트램 등의 주요 광역교통 수단 확충에 따라서 지역 여건이 급격히 변화할 것에 전망됨에 따라 이게 핵심이에요. 급격히 변화된다. 이를 반영한 수요 예측 및 최적 환승 방안 강구가 필요하다. 그런데 이미 환승센터 자리는 정해져 있다. 자, 더불어서 경부선 전철 1호선, 노선버스 택시 환승주차와 더불어 트램, 신호선 등 6개 교통수단이 통과하는 교통 결점으로서 대중교통 환승 수요의 집중 발생이 예상됨에 따라서 이쪽 일대 신호선은 반드시 들어가야만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자, 21년 1월 24일자에 이재명과 윤석열 GTX 연장 신설 한 목소리로 이야기하고 있고요. 오늘날 A, B, C, D 노선까지 확정이 됐다 하면 이 모든 노선 조금씩 늘리고 E 노선과 F 노선까지 만들도록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죠. 그 두 후보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좌측이 이재명 후보고 우측이 윤석열 후보가 되겠습니다. 그 중심에 오늘의 신호선 이렇게 파란 색깔로 정보수가 표기를 해봤어요. 덕정서부터 수원까지 이렇게 만들어진다고 하면 신호선의 연장 사업 이렇게 하늘 색깔로 점점점 표기를 해봤습니다. 평택 지제까지를 예상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중심에 오늘날 화성 병점역 환승센터가 요쯤에 자리할 예정이다. 흐름상 한번 체크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평택 지제 같은 경우에는 GTX 2개 노선을 품을 곳이 될런지도 모르겠다.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오늘날 부동산 흐름 뉴스 놓치지 않기 위해서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21년 1월 28일자 기사고요. 서울 아파트 20개월 만에 하락 반전, 불패시나 끝나나 라는 기사. 이런 뉴스 굉장히 요즘 많이 나오고 있고요. 대출 규제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수요가 눌리고 있고요. 2년 7개월째 오른 전세도 보합세에 들었고 집값이 하락되는 시그널은 보이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명확히 뚜렷하진 않다라고 이야기하죠. 어디에 한해서? 서울에 한해서. 그러나 경기도 끄트머리 쪽에 들어가 있는 곳들은 확실히 꺾였다. 이렇게 흐름 체크해 볼 수 있고요. 자, 가장 큰 이유는 당연히 이거겠죠. 금리 인상이 될 것 같은데 주담대 금리 7%까지 상승될 수도 있다. 언제? 2022년 안에. 이러한 흐름 굉장히 많이 뉴스로 발표되고 있습니다. 불안한 심리 더욱더 가중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디는 엄청나게 쪼아서 돈을 안 빌려주고 먼저 돈을 빌려간 사람들한테 커다란 이자를 걷어들이고 있다고 하면 어느 곳에는 돈이 풀리고 있어요. 토지보상금 올해 전국에서 32조 원이나 풀린다고 이야기하고요. 수도권의 무려 84%가 집중 투하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면적은 실로 어마무시합니다. 토지보상 사업지구가 무려 92개 곳이 되고요. 면적은 61.83제곱킬로미터, 여의도의 21배 면적이라는 엄청난 면적의 토지보상금이 풀린다. 얼마가? 32조 원이. 따라서 이렇게 땅으로 돈을 벌어봤던 사람들이 주식할까요? 혹은 땅속에 묻어놓을까요? 혹은 자녀한테 전부 다 물려줄까요? 그럴 리는 없다. 과거에 그랬다. 따라서 이 많은 예산들이 시중 과잉 유동성 발생으로 부동산 시장 자극 우려가 예상됨에 따라서 철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디는 엄청나게 돈이 쏠리는 반면 또다시 텅텅 비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명동상가 두 곳 중 한 곳은 텅텅 비고 있더라. 정보수도 대학생 때 명동 가서 굉장히 많이 놀았던 기억이 나는데 오늘날 이렇게 텅텅 비고 있다. 안타깝지 않을 수 없네요. 자, 조금 주제를 바꿔서 부동산 중개업소에 관한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부동산 중개업소 개업 8년 만에 최소 자격증 소지자 24%만 영업 중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자, 오늘날 같은 경우에 총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49만 3,502명이 있고 그 중에서 11만 6,327명만 영업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사실 정보수도 부동산 업을 하고 있는데 이 부동산이라는 게 만만치가 않아요. 보통 건물 중개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두 건 정도 하면 웬만한 대기업 연봉 정도를 뽑는다라고 다들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실제로 그 한두 건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다. 쉽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더불어서 부동산 중개업소 폐업 19년 만에 최소다. 자, 왜 그런가 봤더니 최근 몇 년간 집값 급등세가 이어지면서 중개 수수료에 대한 기대 수익도 커졌고 실제로 중개업소들이 돈도 많이 벌었고 특히 아파트 주변에서 중개업소 하시는 분들은 과거 약 10년 동안 있었던 일이 아닌 새로운 경험을 많이들 하셨다. 엄청나게 거래도 많았고 더불어서 가격도 높았기 때문에 많은 수익을 챙겼다. 따라서 폐업이 19년 만에 최소치로 나타났다라고 흐름 체크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사진에서 잠실의 한 상가를 사진을 찍었는데 이렇게 많은 중개업소들이 다 먹고 살아 싶을 정도로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데 이들 모두 다 먹고 산다. 19년 만에 최소치를 달리고 있다. 서울 평균 아파트값이 11억 9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이에 대한 수수료 양타 먹으면은 2천만 원 정도를 벌더라. 물론 한 건 하는데 쉽진 않지만 하면은 큰 돈을 번다. 그런데 4명 중에 1명만 오늘날 영업을 하고 있다. 그러면 그 놀고 있는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 왜 이 업에 적극적으로 달겨들지 않나 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진입장벽도 굉장히 크고 대부분 1년 정도를 못 버티고 폐업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그래서 편의점이랑 치킨집 다음으로 폐업 순위가 많은 게 공인중개사다라고 이야기도 하죠. 그만큼 쉽지는 않다. 자, 다른 뉴스 한번 살펴볼게요. 22년 1월 21일자 기사입니다. 세금 아끼려고 주택을 근생으로 변경하고 있는 흐름이 나타나고 오늘날 마포나 강동, 강남 같은 경우에는 무려 2배 정도나 그 수가 많아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건 한번 간단히 읽어볼게요. 다주택자 세금 강화 기조가 본격화된 가운데 일반 주택을 근린생활시설, 근생이라고 부르죠. 이렇게 근생으로 변경을 시켜서 주택수에서 제외하는 꼼수가 절세 방법으로 유행을 하고 있다 합니다. 이에 저렴한 서민주택이었던 빌라 전월세 매물도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이를 수치로 보면 이렇다고 합니다. 용도 변경 허가된 건수가 2018년에 2,809건, 2019년에 2,764건, 2020년에 3,957건, 21년도에 4,800건으로 급증을 했죠. 따라서 2018년부터 2019년도에는 5,573건이 있었다라고 하면 2020년에서 21년까지는 8,757건으로서 1.5배나 증가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왜 근생으로 악착같이 바꾸려고 하나? 이 부분을 체크해 봐야 되는데 핵심은 이겁니다. 돈을 아끼기 위해서고 잔금 전 주택으로서 근생을 변경하면 매도인은 주택을 팔아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고 매수자는 근생으로 사들여 취득세 중과를 피하고 대출도 쉽게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자, 이렇게 준비하고 시행하시는 많은 분들을 꼼수라고 봐야 될지 지혜롭다고 말해야 될지 꾀가 많다고 말해야 될지 똑똑하다고 말해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허나 분명한 거는
정부가 이렇게 만든 판임에는 틀림이 없다. 풍선 효과라고도 이야기하지만 이 풍선 누가 계속 불고 있다? 정부에서 힘있게 불고 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각종 경제 위기 속에서도 돈을 버는 사람들의 몇 가지 특징이 있다고 해요. 첫 번째로서 이들은 심리 싸움이 90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불안한 심리를 역이용해서 돈을 많이 번다고 이야기하죠. 오늘날 부동산 시장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함에 틀림이 없어요. 이를 역이용할 필요가 있다. 둘째, 위험을 받아들이라고 이야기하죠. 위험 없는 투자는 수익도 없고 위험을 기회로 삼아라. 셋째, 정부에게 어떠한 기대도 하지 마라. 단 정부의 움직임을 관찰하고 흐름을 잘 타면 돈을 벌 수 있다. 넷째, 돈은 어느 곳에나 있다. 허나 그것을 어떻게 내 것으로 만들지를 고민해라. 이렇게 첫째, 둘째, 셋째, 넷째로 많이들 이야기하는데 최근 2년 사이에 2배 가까이 오른 집값 때문에 많이들 혼란스러워하고 심리적으로 불안함에 틀림이 없어요. 정보수 이렇게 제안합니다. 앞으로 반드시 기회가 올 수밖에 없고 이 불안한 심리를 잘 이용하게 된다면 나의 자산 증식을 할 수 있음에 틀림이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시간은 5년 후가 될지 10년 후가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날을 오늘도 기다리고 내일도 기다리자 사자가 먹잇감을 노리듯 준비해보는 게 어떨까 이렇게 권면드리고요. 그 중심에 제3차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가 보시는 바와 같이 32개소 정부에서 엄청난 예산을 투하할 예정이고 그 일대를 주목해보면 어떨까. 인구가 대한민국에 다 빠져도 적어도 이곳 일대는 끝까지 살아남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하고 예상해보며 이 시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보수였습니다. 안녕.